2008년부터 선보인 독감 트렌드 서비스는 전 세계 각지에서 독감 증세, 독감 치료 등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의 입력 빈도를 지역별로 파악해 독감 유행 수준을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독감 관련 검색이 늘어나면 검색어와 관련된 IP 주소를 지도에 추가해 해당 지역의 독감 유행 수준 등급이 거의 실시간으로 표시되므로 구글 독감 트렌드는 기존의 관리 체계로 저장이나 분석이 힘든 대용량의 데이터를 잘만 활용하면 맞춤 의료와 질병 예방 등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생성, 양, 주기,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빅데이터는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할 경우 질병이나 사회현상의 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져 인류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인간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최초의 차세대 풍력 발전소 모델인 디지털 윈드팜은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등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 산업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디지털 윈드팜은 기존 풍력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센서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미래 발전의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윈드팜은 발전소를 실제와 똑같이 가상에서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홀로그램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설치 및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디지털 기술의 유연성을 활용해 발전단지의 풍향과 지형 등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해 쌍둥이처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상의 풍력단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특히 지형이 복잡하고 돌풍 및 태풍이 빈번한 국가에서는 가상 발전소 설계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 4.0 빅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경제포럼에서 예상한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 향후의 전망을 살펴보는데요. 자, 빅데이터 for decision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 전망인데요. 자, 2023년도 정도 되면 자, 정부가 인구 조사를 위해서는 현재는 우리가 인구 센서스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구 센서스 할 필요 없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인구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 최초의 정부가 2023년도 정도에는 등장할 것이다. 자, 그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조사를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한다는 소리는 그 자국의 인구와 관련된 모든 빅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시기가 도래할 거로 예상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세계경제포럼이 예측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우리가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자, 빅데이터가 과연 무슨 뜻인지 정확한 정의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란 무엇이냐? 일단은 우리가 그 데이터의 용량을 정하는 단위를 조금 그 자세히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일단 그 1바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10의 3승, 1000바이트를 우리가 킬로바이트라고 하고요. KB라고 줄여서 쓰죠. 자, 그 다음에 100만, 10의 6승 정도 되면 메가바이트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MB라고 표시를 하고요. 10의 9승 정도 되면은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GB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뭐 그 영화 다운로드 받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1기가, 2기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10의 9승 바이트다. 다시 말하면 한 10억 정도, 10억 바이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가바이트 다음 단위 10의 12승. 다시 말하면 1조 바이트를 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 10의 15승까지 1000을 곱하는 겁니다. 계속. 1000을 곱하면 페타바이트, 줄여서 PB라고 하고요. 거기다 또 1000을 곱하면 도저히 뭐 더 이상 이제 카운팅이 안 되죠. 10의 18승 정도의 그 바이트의 용량을 갖는 거를 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줄여서 EB라고 하고요. 거기다 또 1000을 곱합니다. 그럼 10의 21승의 바이트 용량을 갖는 거를 제타바이트, 줄여서 ZB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그 빅데이터 관련 전문 업체에서 예상하기로는 2022년 정도 되면요. 2020년이죠. 그래서 202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그 빅데이터가 44 제타바이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그 제타바이트라는 게 얼마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타바이트를 1000으로 나누면 엑사바이트가 된다고 했었죠. 그럼 그 엑사바이트 하나가 얼마 정도냐면, 미국 그 도서관 중에 가장 그 데이터 용량이 많은 도서관이 미국 의회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책이 가장 많은 도서관이. 그 미국 의회 도서관 10만 개, 그거를 10만 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1엑사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1엑사바이트 1000개가 모인 게 제타바이트라고 하니까, 그 제타바이트가 또 44개 정도의 제타바이트가 되는 게 2020년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닐 거다. 이런 게 바로 빅데이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로 바꿀 것이냐, 그 분석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재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그 처음에 알게 된 대표적인 그 계기가 구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독감 동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이트가 거기 google.org 해놓고 슬래시 플루 트렌드라는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 그 해당되는 지역,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그 어느 주에 독감이 나올 그 확률하며 독감이 현재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를 항상 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구글이 과연 일반적인 검색만 가지고 어떻게 그 환자들의 독감의 어떤 그 진도라든가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걸로써 이제 이런 게 바로 빅데이터라구나라고 처음 이제 세상에 알린 게 구글의 독감 동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요. 자, 구글이니까 이제 검색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럼 독감하고 이제 검색을 할 텐데, 이 검색어 노출 빈도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도를 가지고 독감 환자의 수가 몇 명 정도가 되고, 또 유행 지역이 어딘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글 독감 동향 서비스가 왜 유명해졌냐면요. 2008년도에, 미국의 그 질병통제본부 CDC라고 하는데요. CDC가 그 대서양 중부 지역에 감기가 확산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 발표하기 2주 전에 구글 독감 동향 서비스가 미리 이걸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리 그 독감에 대한 어떤 그 경고와 관련된 발표를 하기 2주 전에 이미 구글은 자기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지역에 독감이 돌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구글 독감 동향 서비스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왜 중요한 건지를 그 세상에 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요. 또 미국 정부에서는 그 필박스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미 국립의료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인데, 그 의약품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 의약품 정보 서비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약품을 하나 사면 그 의약품이 과연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그 미 국립의료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필박스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용 중인 의약품에 보면 이렇게 마크가 있을 거예요. 색깔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이거를 그 조회를 통해서 그럼 이 약은 어디에 쓸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필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미국 그 국립의료원이 이런 그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환자들이 와서 이런 의약품을 그 조회하다 보면 이 약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아까 구글이 일반적인 검색 서비스를 하듯이 필박스에 와서는 약을 검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과연 그 사용자들이 현재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병의 분포라든가 질병의 추세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필박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행하고 있는 현재 질병, 뭐 독감이면 독감,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장소 및 전염 속도. 두 번째는 주요 질병의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 세 번째, 이러한 그 질병의 연도별 증가라든가 이런 통계 자료들을 확보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필박스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게 당신의 질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이 사람들의 어떤 평소에 어떤 검색 서비스 이런 경향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는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거고 앞으로 이제 그 주변에 어떤 병이 어떤 속도로 전염이 될 건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필박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빅데이터 기능을 활용하다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예상한 자, 앞으로 인구 센서스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 각 사람들한테 당신은 몇 살입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볼 필요 없이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우리 인구가 몇 명이고 자, 이런 인구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그 빅데이터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기업 쪽, 특히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 사례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제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유럽의 미쉐린 타이어라고 있죠. 자, 이 미쉐린 타이어는 당연히 주 제품은 타이어입니다. 근데 그 타이어, 자기가 그 제품을 만드는 그 타이어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요. 또 그 타이어가 운전하는 자동차 엔진에다가도 센서를 부착을 시켜줍니다. 그럼 타이어나 엔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겠죠. 그 데이터가 이제 미쉐린 본사로 전송이 돼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해당되는 운송업체에다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차별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이 서비스로 인해서 고객사들은 굉장히 많은 연료 절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쉐린 타이어를 더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통해서 자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미쉐린 타이어를 부착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사례를 살펴보면요. 일단 그 센서를 통해서 지금 이 트럭이나 자동차가 얼마만큼의 연료를 소비하고 있는지 또 더 중요한 건 타이어의 공기압, 기온, 속도, 위치 등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중앙 컴퓨터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미쉐린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운송회사한테 그러면 타이어의 공기압은 얼마 정도로 해라 이렇게 요 주에 그 조언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타이어 공기압가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그 주행거리가 그 100km당 2.5리터 정도의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100km에 2.5리터면 뭐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송회사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료 절감 효과가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미쉐린 타이어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통해서 이런 부가가치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가 또 우리 그 산업에 쓰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 농업인데요. 자, 스마트 농업은 말 그대로 농업 그 현장에다가 사물 인터넷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또 농업의 어떤 효율을 올리자는 거겠죠. 자, 예를 들면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여러 군데다 센서를 부착하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정보에서 그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투입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런 농업 쪽에서도 어떤 혁명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스마트 농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에다가 센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 센서를 통해서 농작물의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생육 상태, 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취합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온도는 몇 도고 습도는 얼마고 이런 거를 감지를 해서 이걸 비닐하우스에다가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비닐하우스에 적용해서 그 비닐하우스를 제어할 때도 자동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생산성의 농업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그 주변 지역의 토질, 기후 변화, 세계 농작물 거래 현황까지 분석을 해서 그럼 다음에는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는지가 그 결정을 해주는 그런 의사결정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그 어떤 그 농작물은 또 농작물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래 현황 또 기후가 어떻게 될런지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럼 올해는 A라는 농작물을 만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B라는 농작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 자, 이런 어떤 그 부가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농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또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이 앞서 설명드린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프레딕스라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레딕스가 바로 대표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E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사의 핵심 제품인 제트 엔진이라든가 가스 터빈이라든가 MRI 스캐너, 자, 이런 걸 물론 판매를 합니다만 그 판매하는 동시에 해당된 제품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여러 가지 그 수집을 하는 거죠. 수집을 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판매하고요. 그 판매하는 그 모듈이 바로 프레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장 구현된 대표적인 그 전략이 산업 인터넷 전략이다라고 앞서 설명드렸죠. 자, 산업 인터넷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을 한번 소개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윈드 팜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풍력 단지가 있으면 풍력 단지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센서를 부착을 하고요. 그 센서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집하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마련한 후에 그 정보를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풍력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또 우리가 미리 진단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자, 디지털 트윈은 그 홀로그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풍력 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발전 단지의 현재 풍향이라든가 지형과 같은 환경 데이터를 미리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합니다. 그럼 이 수집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그 똑같은 조건을 갖는 가상의 풍력 단지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풍력 단지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잘못 건설이 되면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가상의 풍력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상 모델을 바탕으로 최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어떤 풍력 발전기라든가 단지 설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어떤 설계를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각광을 받으려면 그 발전단지 주변에 어떤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지형과 같은 환경 데이터를 수집도 해야 됩니다만, 수집한 걸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할 건지, 이 기술이 핵심 기술인데 GE가 이런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그 개발 툴이 바로 프레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일단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언제든지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고도 효율적인 의사결정, 특히 실시간 의사결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레딕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오픈 데이터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으로써 대부분의 기업들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긍정적 효과고요. 대신 이제 부정적인 효과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그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지겠죠.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누군가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 그 사용하다 보시면 가끔 그 광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광고가 그 해당되는 사람별로 따로따로 광고가 다르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나의 모든 데이터들을 누군가가 읽고 있다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다가 뭔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이냐, 책임 소재가 또 불분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을 그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또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 인구 센서스 없이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보까지 나올 수 있는 걸 예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 뭐 100%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유상목이니까 같이 묶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정체성이라고 해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3년도까지 우리 전 세계 인구의 80%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디지털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소속이 현재는 무슨 국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는 앞으로는 나는 페이스북에 가입해 있어, 나는 인스타그램에 가입해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입한 어떤 그 사이트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디지털 정체성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그 탑 10의 어떤 가입자 수를 보니까 페이스북이 중국을 초과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의 가입자는 14억 명인데 중국의 인구는 13.6억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의 인구가 그 중국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디지털 정체성이 점점 증가된다 보시면 되고요. 4위가 또 트위터인데요. 트위터는 6억 4천 정도 되는데 5위가 미국인데 미국이 이제 한 3억 정도 인구가 되니까 미국 인구의 2배 그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사이트가 바로 트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015년 기준으로 10위가 바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의 국적보다는 어떤 디지털 정체성을 갖는 그런 인구가 많아진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그죠? 그 많은 데이터들을 그 수집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디지털 정체성이 많아지면 좋아지는 측면, 긍정적 효과는요, 투명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상호 연결성이 될 것이고요. 또 언론의 자유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정보 파급력이 빨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정부 서비스를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부정적인 측면은 마찬가지로 사생활 침해나 감시 현상, 또 신원 도용도 가능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내가 글을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용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온라인 스토킹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단체끼리 어떤 집단적 사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그런 그 폐쇄적인 어떤 사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그 정보가 많다 보니까 부정확한 정보도 증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1980년대 그 디지털 매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미국 NBC TV 시리즈 전격 제트 작전에서
제트카는 꿈의 자동차입니다. 주인공 마이클의 명령에 따라 인공지능 키드가 자율주행은 물론 각종 최신식 무기까지 탑재하여 악당을 물리치는 대활약을 펼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2054년 주인공 톰 크루즈가 누명을 쓰고 도망치면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추격자를 따돌리는 장면은 환상적입니다. 1886년 칼 벤츠에 의해 탄생한 자동차는 인류에게 편리함을 선사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인명사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 약 124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데 이는 지구에서 인간이 죽는 이유 중 9위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기술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등 경제적 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미국에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매년 1,900억 달러, 한화로 약 209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자율주행차를 질주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원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처럼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90%는 사람의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이고 10%가 도로나 기계장치 결함이 원인입니다. 테슬라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2010년 구글은 자동운전 자동차의 첫 모델인 구글카를 세상에 공개하는 깜짝 쇼를 펼쳤습니다. 또한 구글은 2012년 유튜브를 시각장애인인 스티브 마한을 첫 번째 구글차 이용자로 선정해 자동운전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하게 도로를 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4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나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기 같은 특정 기능을 자동화하는 수준입니다. 2단계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3단계는 목적지 경로의 일정 부분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4단계는 시동을 걸 때부터 목적지까지 도착해 주차 완료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티핑 포인트는요. 자, 미국 그 도로에 있는 자동차의 한 10% 정도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 시점은 2023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운전을 하게 되면요. 자, 운전 중에서도 그 우리 운전자는 책을 본다든가 다양한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또 그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큰 장점인데요. 자,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 기술 및 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1980년대 그 미국 드라마 정격 제트 작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 원제는 사실은 이제 그 나이트 라이더라는 제목인데요. 그때 등장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키트라고 합니다. 키트. 자, 키트는 그 인공지능으로 그 주인공하고 대화를 하고요. 주인공이 호출하면은 스스로 작동해서 주인공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한다든가, 자, 이런 게 바로 1980년도 이제 미국 드라마에 나왔었던 자동차인데, 자, 이러한 자동차가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상용화될 거라고 하니까, 자, 조만간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확한 정의는요, 자,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인식을 합니다. 자, 인식을 한 후에 판단을 하고요. 자, 그 판단하에 차량을 제어하는, 자, 그래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해주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인식, 판단, 제어. 이 모든 거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 네비건트 리서치라는 회사에서는요. 2035년 정도가 되면 자,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75% 정도는 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그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 자, NHTSA에서는요. 자, 이러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 단계를 1, 2, 3, 4단계로 구분해서 4단계가 달성되는 정도를 완전한 자율주행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글이라는 기업은 이 4단계 중에 3단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보통 이제 완성 자동차들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2단계 정도가 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자율주행 4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정도에서는 자, 선택적 능동 제어 단계라고 해서 자,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보음이 발생한다든가 또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쭉 주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 그런 기능인데요. 자, 이런 1단계 정도는 여러분들 그 요즘 자동차 좀 고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다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자, 통합적 자동화 단계라고 해서 자, 운전자가 운전대나 페달을 이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는 항상 시선을 전방을 유지해야 되는 자, 이런 단계가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단계는 제한적 자율주행 단계라고 해서 자동차의 어떤 속도를 붙인다든가 가속을 한다든가 또 주행을 한다든가 제동을 하는 모든 단계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단 이렇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운전자는 항상 어떤 운전자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100% 운전자가 어떤 그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한적 자율주행 단계라고 그 이름을 붙이고요. 4단계가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 단계니까 자, 2단계가 되면은 운전자는 전혀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요. 그 자동차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인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아직 4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그 3단계까지는 진행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가장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 구글이기 때문에 구글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였으며 자, 앞으로는 또 어떤 전망일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그 프로젝트를 발표한 시점이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자, 이러한 그 자동차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요. 2012년도 정도에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노인분이 보이시죠? 그 노인분이 바로 시각 장애인인데요. 성함이 이제 스티브 만이라는 분인데 이분 그 시각 장애인이니까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죠. 자, 근데 구글이 만든 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국 최장수 TV 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는 1964년 MBC에서 처음 방송된 이래 꾸준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역사, 문학, 예술, 문화,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퀴즈를 맞히는 재미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제퍼디에서 일약 스타가 된 인물인 무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켄 제닝스는 2004년 출연해 그 해에 74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켄 제닝스를 무너뜨린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IBM에서 만든 슈퍼컴퓨터 왓슨입니다. 2011년 제퍼디 역사상 컴퓨터와 인간이 벌인 최초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 왓슨은 켄 제닝스를 물리쳤을 뿐 아니라 세 차례의 토너먼트에서 우승해 사상 최고의 누적 상금 325만 달러를 손에 쥐었던 브래드 루터도 무찔렀습니다.
왓슨은 복잡한 언어를 신속하게 분석해 퀴즈 문제의 단서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로서 특히 Q&A로 알려진 질의응답 과학 분야에서 이룬 획기적인 인류의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법률 자문 회사인 로스 인텔리전스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일상의 대화체로 질문을 하면 질문과 연관성이 높은 법률적 답변과 함께 판례 등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대화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BM은 개인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해 왓슨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헬스 클라우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 연구원, 의료보험회사, 의료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개인별 통찰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개인용 신체 단련 기기나 인터넷에 연결된 의료기기, 이식형 기기,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일생 동안 평균 3억 건 이상의 서적과 맞먹는 100만 기가바이트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가 작성한 의료 기록, 임상 연구, 개인별 유전자 등과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들은 흩어져 있어 공유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진이나 관련 기관이 건강 문제에 대해 근거를 토대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맞춤화된 통찰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보안이 갖춰진 글로벌 정보 플랫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 4.0, 인공지능,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죠.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경제포럼 티핑 포인트에 의하면 2026년도까지 우리 기업 이사회에 인공지능 기계가 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러한 인공지능이 어떤 개념이며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주도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살짝 정리해드리면요. 자, 인공지능과 비슷한 개념들이 이제 머신러닝이란 말이 있고 딥러닝이란 말이 있는데 조금씩 약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조금 큰 개념이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컴퓨터가 인간하고 유사하게 사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컴퓨터 지능을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 인공지능의 한 분야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입니다. 자, 머신러닝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학습하거나 또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을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머신러닝 중에 또 한 부류가 또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인공신경망 이론을 통해서 그래서 신경망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비선형 문제를 기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걸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이제 대표적인 현재 인공지능은 컨셉넷4라고 해서 MIT 컨셉넷에서 만든 네 번째 모형인데요. 자, 컨셉넷4는 이 4인 경우에는 우리가 웨슬러 지능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능 검사에서는 단어 추론, 이해, 닮음 이런 걸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펭귄은 어디에 사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사람들은 왜 악수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지능 검사 테스트에서 이 네 번째 모형, 컨셉넷 네 번째 모형은 현재 4살 정도의 지능을 갖췄다고 하니까 인공지능의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이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왓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왓슨이 사람들 앞에 처음 등장한 게 2011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 제퍼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가장 최장수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자, 1964년도에 미국의 MBC에서 처음 방송돼서 꾸준한 인기 하에 이제 방영되고 있는데 2011년도에 IBM이라는 회사에서
자, 창사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작한 슈퍼컴퓨터가 바로 왓슨인데요. 이때 왓슨이 이제 사람들하고 퀴즈 대결을 펼칩니다. 이때부터 이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왓슨하고 대결 펼친 사람이 첫 번째가 켄 제닝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4년도에 출연을 해서 74회 연속 우승을 했고요. 자, 이분입니다. 자, 누적 상금 319만 달러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또 왓슨과 대결을 펼친 또 다른 사람이 그 브래드 루터라는 분인데, 자, 3차례 토너먼트 우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누적 상금으로는 최고를 달성해서 445만 달러를 달성한 사람들인데, 이런 켄 제닝스와 브래드 루터랑 대결을 해서 왓슨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왓슨의 바로 전신이 뭐냐면 딥블루라고 해서, 자, IBM의 슈퍼컴퓨터인데요. 자, 1997년도에 그 뉴욕 맨하튼에서 그 게리 가스파로프라는 체스 신동하고요. 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게리 가스파로프라는 사람은 1985년도에 그 22살로 그 최연소 체스 챔피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때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가 체스 게임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왓슨 이전에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가 이제 우리 그 알파고처럼 우리 바둑 두듯이 체스에서는 사람을 이기는 건 했었지만, 이런 자연어로 퀴즈를 냈을 때 그 자연어를 알아듣고 그걸 해석해서 퀴즈 대결을 펼치는 거는 이 왓슨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왓슨은 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인공지능의 어떤 각광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왓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연어 형태, 우리 사람들이 쓰는 이 자연어 형태 질문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지시를 활용하는 데는 일단 데이터 분석하는 컴퓨팅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왓슨의 능력이 얼마 정도냐면은 1초에 책 100만 권 분량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거나 분석한다고 하니까, 또 1초에 80조에 이르는 연산 능력도 갖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슈퍼컴퓨터죠. 1초에 그 책 100만 권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1초에 80조에 해당되는 연산이 한다는 거니까 엄청난 양의 슈퍼컴퓨터인데, 이러한 그 엄청난 계산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도 있지만 자연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IBM은 이 왓슨을 이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또 가장 유명한 백화점인 메이시스하고 협업을 해서 메이시스 온콜이라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시스 온콜은 뭐냐면 그 스마트폰을 소유한 쇼핑객에게 왓슨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이 어떤 가게에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게끔 한 게 바로 메이시스 온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왓슨한테 숙류용 신발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 왓슨이 메이시스 백화점 몇 층에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메이시스 온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왓슨을 이용한 또 다른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에스크 왓슨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스마트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말 그대로 왓슨에게 물어보면은 왓슨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해당되는 그 질문자의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딸 대학 보내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왓슨이 이제 휴대폰으로 답을 해주는 거죠. 2030년 정도에 가서 4년제 대학에 보내려면은, 공립대 보내려면 13만 5천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고, 사립대에 보내려면 34만 5천 달러의 비용이 들 거라고 분석을 해서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앱 이름을 Ask Wat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Ask Watson이 그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콜센터가 있다면 그 모든 기업마다 콜센터가 있죠. 그럼 그 콜센터에 그 고객들이 문의한 건수가 연평균 2,700억 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2,700억 건의 그 고객 문의 건수 중에 50%는 그 응답자가 몰라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콜센터에 이 왓슨을 투입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 그 문의에 대해서 즉시 해결이 될 뿐더러 그 50% 미해결된 부분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왓슨이 도입이 되면 기존에 그럼 콜센터에 근무하는 또 우리 그 노동자들의 또 실업 문제에 어떤 부정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짐작은 되죠. 자, 왓슨을 이용한 또 다른 분야가 바로 그 법률 분야입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 변호사를 그 왓슨을 도입한 거를 로스라고 하는데요, 로스. 그래서 법률 자문 솔루션을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왓슨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법률 서비스를 로스라고 하는데요. 이용자가 대화체로, 아까 왓슨의 핵심이 자연어를 알아듣는다고 했죠. 그럼 대화체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떤 법률적인 답변이라든가 판례들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게 바로 로스라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로스라는 거는 왓슨의 어떤 법률 자문 쪽에 응용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왓슨을 이용한 또 다른 분야가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 자,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대출을 해줄 때 고객의 신용도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때 왓슨을 이용해서 신용도를 파악한다고 하고요. 자, 싱가포르 개발은행 같은 경우, DBS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그 고객들의 어떤 맞춤형 투자라든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왓슨을 통해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요. 자, 글로벌 보험회사라면 국가마다 보험 규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큰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한국에 그대로 가져가서 판매가 가능하냐,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왓슨한테 물어보면은 그 한국의 현재 규제라든가 이런 법을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분야에도 왓슨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왓슨을 또 아주 잘 활용하는 분야가 이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왓슨 헬스인데요. 자, 의사,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회사,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종합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든 게 바로 이 왓슨 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방형 플랫폼이니까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그 모든 의사나 보험회사라든가 관련 서비스들의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같이 모여서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하고 있을 때 그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병원, 또 보험회사 또는 어떤 기업들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 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거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왓슨 헬스는 일종의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IBM에서 왓슨 헬스를 플랫폼을 구축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재 우리 개인용 신체 단련기기, 예를 들면 이렇게 손목이라든가 이렇게 부착하는 기구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의료기기, 또 이식형 기기,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어떤 사물 인터넷 어떤 기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센서들이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사람 일생 동안 만들어낸 의료 데이터가 약 책으로 따지면 3억 건 정도에 맞먹는 100만 기가바이트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해요. 그럼 이런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료 행위를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그게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의사가 기록한 의료 기록이라든가 임상 연구라든가 어떤 개인별 유전자 정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왓슨 헬스는 지금 설명드린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런 의료기기로부터의 센서 정보, 그 다음에 의사와 관련된 정보, 이런 걸 전부 공동적으로 공유해서 특히 왓슨의 어떤 그 빅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로 왓슨 헬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왓슨 헬스가 또 그 진출한 분야가 이제 애플하고 손을 잡고 만든 게 바로 헬스킷하고 리서치킷이라는 건데요. 그 애플의 앱을 가보시면 헬스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폰 그 구매하시면 아마 헬스킷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그 분석을 IBM의 왓슨이 해주는 거고요. 또 그 아이폰에 가보면 리서치킷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왓슨이 그 모든 그 분석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왓슨 헬스를 도입한 대표적인 또 기업이 존슨앤존슨 하고요. 자, 메드트로닉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존슨앤존슨은 그 수술, 특히 관절이나 척추 수술한 사람들, 그 환자의 그 수술 전과 후에 어떤 그 진료 기록을 분석을 해서 그 적절한 어떤 처방을 한다고 하고요. 자, 메드트로닉은 이게 그 의료기기 회사인데요. 유명한 회사인데, 그 인슐린 펌프라든가 또는 그 혈당 측정기, 자, 이런 기기에서 환자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환자라든가 병원에게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해당되는 진료 방법 등을 제시를 하면 개인화된 어떤 당뇨병 관리법을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만든 게 그 메드트로닉과의 어떤 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료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왓슨 헬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왓슨 헬스의 목표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서 환자 그다음에 다양한 그 의료 정보들을 공유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왓슨 헬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병원 중에 길 병원이 그 국내 최초로 왓슨 헬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왓슨 헬스를 도입할 때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왓슨 for 온콜로지라고 해서 이 왓슨을 그 온콜로지라는 종양학에다가 적용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왓슨을 통해서 그 300개 이상의 의료 학술지하고 그다음에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 다 합치면 한 1,500만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의료 정보를 왓슨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의사들이 이제 필요할 때 물어보면은 자연어로 물어보겠죠. 그럼 다양한 조언도 받고 진단이라든가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왓슨 for 온컬러지인데, 자,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긍정적 효과는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편견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관료제를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비이성적인 과열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신에 단점은 기계가 의사결정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요. 또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인공지능이 하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의사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인류 존재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게 인공지능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티핑 포인트에서 또 다른 진단을 한 것이 뭐냐면요. 2025년도 정도가 되면 인공지능이 그 기업의 감사, 오디시라고 하죠. 감사의 한 30%를 수행할 거다라고 또 진단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 화이트 칼라의 여러 직군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 일자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2014년도에 그 옥스포드 대학의 리포트를 보면요. 미국의 일자리의 47%가 컴퓨터화로 없어질 거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 보스턴 컨설팅 BCG 리포트에 의하면 한국은 2020년도까지 20% 정도, 2025년까지 45% 정도가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고 하니까 한국도 조만간 이런 그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근로자 임금은 상승하고 있는데 로봇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노동력을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는 이런 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부분은 그 기관이나 사람마다 다 결과가 조금 예측하는 게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어떤 인간의 어떤 업무를 대체할 것인데 단순 반복되는 업무라든가 매뉴얼에 기반한 업무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매뉴얼에 기반한 그 텔레마케터나 콜센터 상담 직원 같은 경우가 가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고요. 또 운송업자나 노동 생산 직군도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법률 상담, 기자. 아까 왓슨의 사례를 보시면 의료라든가 법률 대체되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 서비스 분야도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긍정적인 효과는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이 증가하고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에도 그 기회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게 모두가 이제 자동화가 된다는 게 부정적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인공지능이 현재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고요. 특히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IBM의 왓슨입니다. 그럼 왓슨이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왓슨이 현재 어떻게 IBM이 활약 그 사업 모델로 쓰고 있는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버입니다. 살펴봤습니다. 한 채의 호텔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숙박업체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공유경제의 대표적 기업들입니다. 공유경제란 2008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 문제가 심해지자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하였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 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우버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으로 우버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는 택시 서비스입니다. 우버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만 수행하며 모든 결제는 우버 앱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택시 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우버가 20% 내외 범위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합니다. 요금은 날씨와 시간, 요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는데 예를 들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평일 낮 시간대는 가격이 내려갑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체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것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비싼 샌프란시스코의 월세를 고민하던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디자인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거실을 빌려준 것에서 시작되었고 당시 컨퍼런스 참가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방문객에는 비싼 호텔비 걱정을 덜 수 있어 호응도가 좋았고 이를 사업 모델로 하여 창업한 것입니다. 자신의 공간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게재하면 공간이 필요한 이용자는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숙박요금은 숙박을 제공하는 주인이 정하며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약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 4.0 공유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유경제에 관련돼서는요, 우리 그 세계경제포럼 티핑포인트에서는 자가용보다 카쉐어링을 통해서 여행할 것이 더 많아진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자, 달성 시점은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가 무엇인지, 또 이 공유 경제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4차 산업혁명이 공유 경제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경제 대명사 그러면, 우버랑 에어비앤비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한 대 차량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운송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가장 큰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GM이나 이 포드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한 채의 호텔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힐튼과 같은 글로벌 어떤 숙박업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소유하지 않았지만 공유를 통해서 넓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자, 이 공유경제란 개념은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이라는 그 교수님이 얘기한 그 개념에서 출발했는데요. 공유경제의 개념이 뭐냐면, 일단 한번 생산된 유형이나 무형의 자원을 여러 사람들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나눠서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어떤 소비 문화, 경제 시스템을 그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는 일단 먼저 생산된 어떤 자원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식의 문화 또는 경제를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버 같은 경우는 한 번 생산된 자동차죠. 그 자동차를 그 한 개인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공유하는 것이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어떤 그 숙소겠죠. 그러한 자원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공유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기술로 인해서 공유 경제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 공유 경제에서 추구하는 바가 바로 협력적 소비라고 합니다. 협력적 소비는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자, 우버인 경우에는 승차를 공유한다면 아예 차량을 공유하는 거를 그 대표적인 회사가 집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공유하는 거고요. 아예 그 근무를 할 사무실을 공간을 공유하는 거 대표적인 사이트가 리퀴드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능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태스크 래빗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융을 공유하는 거, 여러 가지 그 금융 자원을 공유하는 거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대표적인 공유 경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버랑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서 과연 공유 경제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러한 공유 경제 사례 중에 하나가 도저라는 기업인데요. 이 도저라는 기업은 그 불도저나 굴착기 같은 이런 중장비 임대를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굴삭기라든가 또는 스키드로더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어떤 산업용 로봇을 대여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장비를 대여해줄 때 장비만 대여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까지 같이 임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이런 중장비가 필요할 때 굳이 그 구입을 해서 소유한다기보다는 이 도저를 이용해서 플랫폼 형태를 통해서 뭔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경제 대표적인 기업 우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는 그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하고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우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버의 창업자가 이제 트래비스 켈러릭이라는 분인데요. 2009년도에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처음 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버는 일단 그 승객하고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택시를 전혀 소유하지 않는 택시 서비스, 또 운전기사가 전혀 없는 운송 서비스를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우버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결제를 우버 앱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기사와 승객이 결제하면 안 되고 우버 앱을 통해서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버는 그 해당되는 요금의 결제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의 매출이 생기면 80%는 운전기사가 갖는 거고 20%를 우버가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버의 요금 체계는 날씨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요일에 따라서도 좀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주식시장 가치로 볼 때 기업 가치 600억 달러 이상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우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버의 그 자동차 모형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버 블랙, 우버 X, 우버 택시 한 세 가지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버 블랙은 주로 이제 고급차입니다. 고급차. 그래서 고급 렌터카를 해주는 거고요. 우버 X 같은 경우는 일반 자가용 하고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우버 X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콜택시랑 유사한 서비스가 우버 택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우버의 사용 방법은 일단은 먼저 앱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탑승 위치를 GPS를 통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까운 차량 그 기사 얼굴이라든가 차종이라든가 평가 보고서 등이 이제 나올 테니까 이걸 보고 이제 승객은 또 거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거 좀 비슷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사로부터 위치 확인 전화가 오고요. 다섯 번째는 탑승을 하면 이제 그 도착 위치까지 주소를 알려주고요. 하차를 하게 되면은 그 이용료는 아까 설명드린 그 우버 앱을 통해서 사전에 입력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숙박 시설하고 그 숙박객을 그 온라인으로 연계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뭐의 약자냐면 에어 베드 앤드 브렉퍼스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어 베드라는 거는 그 공기를 불어넣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 공기 침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브렉퍼스트는 말 그대로 아침 식사니까 이런 그 간단한 침대와 아침을 제공해준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게 에어비앤비의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일단 그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집주인이 자기 임대할 집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고객이 보고 원하는 그 조건에 맞춰서 예약하는 방식, 이 플랫폼이 바로 에어비앤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출발했는데요. 2008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비싸거든요, 월세가. 그래서 너무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그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분하고 조 게비아라는 분이 그 만드는 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개최된 어떤 디자인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디자인 컨퍼런스 참가한 사람들이 숙박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 자기네들 집을 요금을 받고 거실을 빌려줬던 거예요. 그 빌려주면서 이게 이제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요, 그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0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힐튼이 219억 달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그 숙박업체 힐튼의 거의 비슷한 규모까지 올라간 게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등이 메리어트인데요. 메리어트는 2015년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59억 달러였고요. 하얏트는 84억 달러니까 하얏트의 2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갖는 게 바로 에어비앤비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정상 과정 또는 예약 과정을 살펴보면요. 일단 고객은 원하는 숙소를 선택을 하고 예약한 후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만 결제를 합니다. 직접 집주인하고 결제를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자, 그리고 집 주소, 그 다음에 현관 비밀번호가 담긴 어떤 이메일을 수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은 숙박을 하죠, 거기를. 그리고 나중에 집 주인에게 에어비앤비가 숙박료를 정산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에어비앤비는 중간에 수수료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 우버나 에어비앤비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결제는 그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만 하는 거지, 그 고객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그 집 주인이라든가 그 택시 기사하고 결제할 수 없게끔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두 가지로 부과하는데요. 첫 번째는 게스트 수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스트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게스트 수수료는 말 그대로 게스트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예약 대금의 6에서 12%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고, 호스트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3% 정도를 부과하는 거니까 둘을 합치면은 한 9%에서 한 15% 정도의 수수료를 취하는 게 에어비앤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스트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수료율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게스트 사정으로 환불하게 될 때는 환불 수수료, 환불할 때 요 게스트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 게스트 사정으로 만약에 환불이 된다면 그 호스트는 말 그대로 숙박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수료는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공유경제 또 다른 모델 중에 하나가 이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자,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 신문지상에서 뭐 최근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말 그대로 소규모의 어떤 후원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인터넷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을. 그래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우리가 말 그대로 펀딩이니까 크라우드는 대중이겠죠. 그래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펀딩을 받는 그런 식의 모형이 크라우드 펀딩인데, 이 크라우드 펀딩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유 경제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런 크라우드 펀딩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증권형, 두 번째가 대출형, 세 번째가 기부형, 네 번째가 보상형입니다. 자, 증권형은 말 그대로 주식 같은 거기 때문에 펀딩한 대가로 나중에 해당되는 사업에 지분을 갖는다든가 배당 수익을 취하는 형태가 증권형이고요. 두 번째 대출형은 돈을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증권형처럼 어떤 지분을 갖는 건 아닙니다만 약정된 이자와 나중에 원금을 수령하는 게 바로 대출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또 이름하여 P2P 대출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부형입니다. 자, 기부형은 말 그대로 그 증권이나 대출은 기부가 아니죠. 대가성이 있는 거지만 기부형은 말 그대로 그냥 기부하는 형태로 보는 거고 어떤 개인적 프로젝트의 어떤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형은 뭐냐면은 펀딩의 대가로 증권형이나 대출형은 약간 금융 쪽에 어떤 그 보상을 해준다면 이 보상형은 그 실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물건을 그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약간 사전 판매 비슷한 형태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지금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런 그 사업의 규모, 경제 규모는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의 공통 용어가 플랫폼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럼 이런 플랫폼이 형성이 되려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여기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 경제의 긍정적 효과는요. 첫 번째가 유용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자동차, 내가 필요한 숙소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환경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만들어진 자원을 서로 재활용하는 거니까 새로 그 자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원 사용량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 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하게 되면 현금이 그 자리에서 다 유출이 되지만 소유하지 않고 잠깐 이용한 요금만 낸다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훨씬 더 그 고객 입장에서는 향상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미 사용된 자동차라든가 숙소를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수가 사용하니까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자산의 어떤 활용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또 2차적 경제가 창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자, 첫 번째가 그 공유경제로 인해서 실업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실업 이후에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그 고용을 앞으로 할 때는 계약직 위주로 고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업자가 아니고 지금 그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수수료가 오고 가다 보니까 이 회색 경제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네 번째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 자본이 감소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단기적이긴 합니다만 신뢰 남용으로 인한 범죄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택시 기사가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또는 해당되는 그 숙소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부정적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의 소송 사건이었는데요. 자, 우버는 최근에 여러 군데서 이제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버 탑승객이 우버 운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든가, 두 번째는 우버의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우버에게 소송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버 측의 어떤 운전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송이 등장을 하고요. 만약에 그 우버가 지금 지문 인식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지문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고용을 하게 되면 범죄자가 결국 운전자로 둔갑해서 거리를 누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유 경제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전체 과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16차시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자,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독일과 미국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 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오는 티핑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산업혁명의 그동안의 결과를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이 기회,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기회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증기였다는 겁니다. 그럼 증기를 이용한, 그죠? 철강 사업이라든가 철도 사업, 해운 사업을 한 그런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었었죠.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럼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사업이라든가 록펠러와 같은 석유 사업, 이런 것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부의 어떤 핵심이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컴퓨터였죠. 그럼 컴퓨터를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인 거죠. 그럼 그런 그 물결을, 그죠? 변화의 물결을 잘 이용했다고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입니다. 뭐와 뭐의 융합이에요? 부터 그 정보통신 기술하고 전통적인 제조, 기존 사업과의 어떤 융합, 가상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융합, 이 융합을 누가 잘 이해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활용하는지, 이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비즈니스를 먼저 선점하는지가 결국은 경제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리딩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리 제너럴 일렉트릭 기억나시죠? 2차 산업, 3차 산업을 통해서 100년 이상을 지속한 기업입니다만 결국은 2차 산업, 3차 산업을 접고 4차 산업의 핵심인 산업 인터넷을
지향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자,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산업의 핵심인 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서 성장을 했습니다만 퍼스널 컴퓨터는 더 이상 제조하지 아니하고요. 그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산업의 핵심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구글입니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사물 인터넷, 그죠? 그 온도 조절 회사를 인수한다든가 또 자율주행 사업을 한다든가 다양한 부분에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E의 경쟁업체 지멘스죠. 지멘스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이런 산업정책과 맞물려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도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 없던 어떤 공유경제와 같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 우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어떤 그 유통업을 기존의 대표적인 그 미국의 유통회사가 바로 월마트인데 벌써 월마트를 능가했고요. 이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자기 어떤 유통업계를 확장시켜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현재 페퍼라는 어떤 그 지능형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왜 발생했으며 현황은 어떻고 또 국가별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현재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어떤 건지를 아셨고요. 이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수강자분들도 자기가 근무하는 비즈니스 분야에 이러한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그 산업혁명 4.0 강의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